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폭탄이 터지면서 각 국가의 자산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인플레이션 위기다. 역사적으로 위험한 상태다. 자,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시대에 왜 인플레이션이 나오며 이게 왜 우리에겐 중요한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과연 인플레이션이 진짜 올지 짚어봤습니다. 작년 9월에 버핏 선생님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의 이토추, 마르베니, 미쓰비시 같은 무역주에 총 7조 5,7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놓은 걸 봤더니요. 현금을 잘 벌어들이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외에 추가로 나온 이야기가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하더라고요. 버핏 선생님이 인플레이션 시대 투자해야 할 기업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을 하셨었거든요. 여기에 빗대봤을 때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버핏에게서만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레이 달리오도 돈의 가치를 생각해봐야 할 때라면서 금을 매수했고요. 워낙 모든 게 비관론이시긴 하지만 루비니도 더딘 회복 다음 인플레이션이 오고 결국 침체가 올 거다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죠. 베네수엘라에서 수년간 물가 상승률이 수천 %에 달하면서 생필품 사러 바다를 건넌다 이런 소리 들으면 인플레이션이 무섭게만 느껴지지만 사실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죠. 인플레이션이란 게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모든 상품의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현상을 말하기 때문이죠. 물건 가격만 오르는 건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의 연봉이나 아르바이트 시급만 봐도 보통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 먹는 커피나 밥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기업 수익이 자연히 늘면서 직원도 많이 뽑고 우리 월급도 오르게 되죠. 자, 그럼 우리는 또 더 나아가서 옷도 사고 온도가도 사고 소고기도 사 먹겠죠. 그렇게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긍정적 영향도 주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슈퍼 투자자들도 그렇고 왜 역사적으로 위험한 상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사실 주위를 좀 둘러보면 지금 연봉 올라서 행복하다, 소고기 사 먹으러 가자 이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안 팔려요,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더 많이 계시거든요. 자,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디플레이션을 더 걱정해야 하는 시기라는 건 지표도 잘 보여줍니다. 한국만 해도 물가 상승률이 2019년 0.4%, 2020년 0.5% 상승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죠. 2년 연속 0%대,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0.8%보다 낮은 수치죠. 막상 장 보러 가면 그렇지도 않던데요. 그 생각도 드시죠? 농축수산물은 장마 집중호우로 가격이 6.7%까지 올랐어요.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보통 물가를 볼 때는 농산물, 석유 같은 가격 변동이 심한 걸 빼고 산출하는 근원 물가지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수치가 IMF 사태 이후 가장 낮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뜻입니다. 미국도 비슷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단 낮다고 하지만요. 2020년 5월 0.1%까지 내려갔고 2020년 11월 기준으로 1.2% 수준이거든요. 자, 보통 정부가 이상적으로 보는 인플레이션율 2% 정도니까 여기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죠. 사실 2011년 2.6%로 올라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2% 목표에 미달했던 걸 감안하면 정말 안 어울리는 논이긴 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옵니다. 다들 너무 힘들고 물가가 0%대에서 머물다 보니까 물가를 2%까지 끌어올려야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는 통화정책도 모자라서 정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주는 그런 확장 재정 정책까지 하고 있는데 이 양이 어마어마하죠. 노벨상 받으신 밀턴 프리드먼이 그러셨죠. 통화량을 조절하면 인플레이션이 온다고요. 자, 사실 통화량이 늘면 물가가 오르고 통화량이 줄면 물가가 내리는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불렸던 폴 볼커가 연준 의장을 하던 1980년대죠. 1965년 1%대에 불과했던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1980년 14% 가까이까지 치솟았거든요. 볼커는 미래 경제 안전성과 관련해 물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가장 대규모의 침체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신 후에 기준금리를 무려 22%대까지 올리셨습니다. 1981년과 82년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침체를 겪었죠. 실업률 10%에 볼커 의장 사진 위에 현상수배 포스터를 만드신 분도 있었을 정도지만 결국은 이 덕분에 20년간의 미국 경기 부흥기가 왔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자연히 드는 생각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고 돈을 풀면 자연히 인플레이션율이 따라올 테니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이걸 위기라고 하는가? 궁금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이유는 요즘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자산 가격과 물가가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의 괴리감이 아주 큰 상황이죠. 부동산, 주식에 묶인 자산은 인플레이션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거든요.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의 실물 지표는 바닥인데 자산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결국 물가가 올라 경기가 궤도권에 들어와서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오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해야 하는 거죠.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는 물가 안정이거든요. 물가가 내려가는 디플레이션 때는 금리를 내리고 물가가 오르는 신호만 와도 당장 금리 인상을 고려하게 되죠. 경기 회복의 한 신호가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결국 물가가 어느 정도 끌어올려진다면 금리도 자연히 따라 오를 수 있고요. 금리 상승은 기업의 이자 부담으로 연결이 되죠. 기업 이익이 줄어들 건 뻔하고요. 당연히 주식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유동성의 무제한 공급이잖아요. 미국에서조차 물가 2% 이상 상승을 용인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물가가 내리겠다는 예측보다는 올라갈 거라는 예측이 더 합리적이죠. 결국 이런 기대감이 연봉 협상할 때 연봉도 더 높게 부르고 제품 가격도 더 높게 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실제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물 경기가 따라오지 않는 상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만 높아진다면 시장이 좀 힘들어지겠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상승을 하는 섹터가 있는 반면 오히려 내려가는 섹터도 나타나는 K-쉐이프를 따르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더 힘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니 결국 인플레이션이 진짜 온다고 해도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오지 못한다고 보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화폐 공급을 늘린다고 인플레이션이 오는 그 관계가 이미 깨졌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2008년 연준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선생님께서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고 하셨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해드렸었죠. 자, 이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고 했지만 예측이 모두 틀렸죠. 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게 금융기관으로 투입이 됐고 소비자들의 손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지금도 비슷합니다. 유동성 풀고 심지어 재정정책 같이 쓰며 재난지원금을 3차까지 풀었지만 수요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재난지원금을 엄청나게 풀고 있지만요. 이게 쉽게 수요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뻔하죠. 이거 받아서 운동화 사고 고기 먹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관리비, 월세 이런 거 내야 되기 때문이겠죠. 자,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말고도 경제 여건이 안 좋습니다. 미국 실업률은 6.7% 수준이고 한국도 고용량이 엄청나죠. 기업의 투자도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앞으로 경제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소비도 투자도 늘 텐데요. KTB투자증권도 물가는 기저 정도의 상승이 가능하지 큰 폭으로 금리가 오르는 일은 현실화되기 힘들다고 내다봤습니다. 자, 혹시 실업률이 줄어들더라도 지난 역사를 봤을 때 코로나 전 10년간 실업률이 낮아졌지만 인플레이션율은 그대로였다는 점도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인플레이션 위험 상황이라고 보는 쪽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치솟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만 해도 정부 부채가 27조 달러를 넘겼죠. 자, 이게 고정적인 부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자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갚아야 할 부채의 양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정부가 물가 상승을 일부러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이유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곧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경기 부양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블루웨이브죠. 이게 또 돈을 몰고 오는 흐름입니다. 백악관, 상원, 하원을 민주당이 싹쓸이하면서 우리 돈 1,000조를 투입하는 초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더 확실해졌거든요. 결국 국채를 많이 발행하겠다는 건데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 당연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벌써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최근에는 유가까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를 주고 있죠.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나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여행과 관광같이 코로나 민감 분야에서 수요가 급격히 회복될 거라고 내다보면서요. 근원 물가 지표는 올해 2%에 다다른 뒤 2022년에는 2%를 넘길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1970년대 초 스태그플레이션 사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일 쇼크와 함께 경기 침체와 동시에 고물가가 나타나면서 미국이 10년간의 저성장을 견뎌내야만 했던 사례인데요. 다들 오일 쇼크 때문이라고
인플레이션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때 닉슨 대통령이 저금리 의지를 워낙 확고하게 갖고 있어서 미국 연준 의장이던 아서번스가 여기에 흔들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결국 이어진 저금리 기조가 오일 쇼크와 겹치면서 물가 상승률 12% 찍고 주가가 반토막 나는 비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 닉슨 대통령 사임하기만을 기다리는 시장이 돼버렸고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주식이나 주택 같은 자산 가격, 유가는 급증하는데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그야말로 오르는 것만 오르고 나머지는 끝도 없는 침체로 빠져드는 아까도 말씀드린 K-쉐이프의 모습을 우리 경제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100% 물가 상승이 없다고 장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버핏 선생님은 지금 수익률이 높다면 인플레이션을 생각할 때다라고 하셨죠. 자, 모든 투자 자산이 사상 최고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사상 최고를 달리는 주식시장에서 한순간에 꺼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주제를 놓고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